네, 강경하기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조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의 김열수 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께서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 우선 그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이 좀 적게 되거나 아예 생산이 되지 않는 농산물 품목 2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통상 쇠고기 그리고 이제 커피, 도마도, 견과류, 향신료, 열대과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1월 13일 0시부터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고 또 다음 주면은 미국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를 시작하면서부터 관세, 나는 이 단어를 사랑하고 이 단어는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 관세를 통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그야말로 쥐고 흔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밥상 물가 앞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선, 움찔 놀라서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실장님, 실제로 지금 그럴 정도로 미국의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는 건가요? 좀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시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기세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휘발유 값도 올라가고 자동차 값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장바구니 물가니까 이 장바구니 물가가 가장 많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9월 달에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3%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10월 달에는 셧다운이 돼가지고 10월 달에는 얼마나 더 올랐는지 몰라요. 네. 게다가 이제 또 많은 공무원들이 해고도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봉급도 못 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좀 더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지금 식료품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3% 정도 올라갔고요. 스테이크는 17%, 바나나는 7%,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커피값입니다. 이 커피값이 20%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뭐 나중에 다시 또 뭐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데가 브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커피 한 3분의 1 정도를 브라질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브라질에다가 관세 몇 퍼센트 때렸습니까? 50%를 때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 주신 그 품목들 뭐 솔직히 소고기 스테이크랑 커피 미국인들이 이런 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밥상 물가의 중요한 품목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사실 물가가 치솟고 있고 앞으로도 더 치솟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같은 건 없다. 이러면서 버텨왔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이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선거 앞에선 장사가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게 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약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4일 날 뉴욕시장, 그다음에 뉴저지,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 여기 이제 2명의 주지사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세 군데에서 다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어요.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공화당에서는 여기 실패의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패배한 원인이 경제 정책과 이렇게 물가 이게 불안에 그 초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이게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취임할 때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48% 정도 됐는데 지금은 40%를 미치예요. 한 38% 정도 되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뭐 단순한 이제 뭐 한 3군데 정도의 선거지만 내년 11월 초에 있는 중간 선거는 완전히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레임덕이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탄력을 더 받느냐는 네. 아주 결정적인 거거든요. 하원들은 다 바뀌잖아요. 네.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5석인데 그거 다 바뀌죠. 상원 같으면은 3분의 1 정도 바뀌고요. 주지사는 이제 50개 주니까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뭐 한 반 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6개가 바뀌어요. 36석.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선 이 물가 잡는 거 그리고 이제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장바구니 물가에 초점을 두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네, 민심의 향배가 드러나는 선거에서의 참패를 놓고 화들짝 놀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선거도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지 않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요. 그러면 이번 관세 면제 조치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관세 정책에 어떤 그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가 타코다. 그러니까 네. 겁쟁이. 예, 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또 이거 도망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이게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포기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포기할 건가? 네. 제가 볼 때는 그 기조는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단순히 전술적인 조정 그것은 이제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정치하고 또 물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걸 잡기 위한 전술적 변화지 근본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정체성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읽히는 대목이고요. 일단 2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13일부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내린 조치가 바로 이번 관세 면제 조치인데요. 이걸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즉 미국의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제한적인 영향 정도는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200개 정도 되니까요. 그 자체는 이제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본적인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낮추거나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면세 품목을 보면 열대과일, 뭐 소고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장바구니 물가는 어느 정도 좀 낮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 오는 것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네. 그게 뭐 브라질에다가 50% 관세 부과해버리고 그렇죠.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거기도 네. 한 30% 이렇게 관세 부과해버리면 결국은 아무리 이걸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에너지 비용, 그다음에 높은 그 주거 비용, 그리고 항공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것이다. 영향은 주지만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주요 포인트가 바로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물가 문제 때문에 트럼프 본인이 제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조치의 일부 철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스타일도 구기고 또 국민들한테도 버림받고 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관세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대응책도 지금 내놓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농산물 200개에 대한 이게 관세 폐지 이거 말고도 한 5가지를 지금 더 추진을 하고 네. 있거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모기지로 해서 주택을 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이제 일정 부분씩 조금씩
일단 집은 사고 조금씩 갚아 나가는 네. 거거든요. 그것을 50년으로 늘리는 것을 지금 아하.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부자들 빼고 그러니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금을 살포하겠다. 그래서 나눠주겠다. 그게 이제 배당금. 2,000불이거든요. 네. 참 이것도 우리로 봐서는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로 해서 국민들을 좀 달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처방약하고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그 비만 치료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날씬하시니까요. 예, 날씬은 안 한데 네. 이 가격이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350불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250불로 좀 줄이고 확 낮추는 거네요.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월 한 1,080불 드는 것을 갖다가 346불.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생산하는 회장들을 불렀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가격 낮춰라 이렇게 아하. 이제 압력을 가한 거죠. 네. 이렇게 결국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걸 줄이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주택 건설하면은 뭐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규제들이 많잖아요. 네. 규제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주택 건설하는 규제 그거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슨 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도 뭐 소고기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담합을 좀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고기 담합한 거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해라. 엄벌하겠다. 네,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산물 그뿐만 아니라 5가지 추가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대응책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대응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관세 배당금 이 부분이 참 눈길이 쏠리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가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거를 가리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재판에 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뭐 이걸 내세우면서 만성적인 이제 재정 적자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펜타닐도 유입되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것이 전부 다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네.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할 때 그러면은 여기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 법적 근거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 IEEPA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법이냐면은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있을 때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딱 한 번 쓰였어요. 네. 지미 카터 대통령 때죠. 1979년도에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이란 혁명군들 또는 시민들이 거기 따라 진압을 해서 그 주미 대사관 직원들을 전부 다 인질로 잡잖아요. 네. 그 이제 이 인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바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이걸 발동을 해가지고 이란의 자산을 동결시켰거든요.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미국이 무역을 해가지고 만성적인 적자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국제 비상경제법에 그게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아니 이게 왜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중소기업들 한 5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네. 그 곳이 한 12개 주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소를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1심 재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1심 재판을 하니까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심으로 이제 올렸거든요. 2심에서도 또 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심, 그러니까 마지막이잖아요. 미 연방 대법원이. 그렇죠. 미 연방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빠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2026년 1월 초 정도 되면 판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네, 상세히 아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미국이란 나라는 세금에 관한 한 최종적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권한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네. 그래서 미국이 심각한 지금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상황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런 세금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미국이 처했던 그 상황이 그렇게나 위험한 상황이 맞냐 아니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자,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그리고 이 걸려있는 나라가 관세에 한두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전 세계 이목이 미 연방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자, 이번 관세 재판 결과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예, 지금 사실상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요. 미국도 이제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거의 그 배타적인 권한이에요. 네. 이거 자체를 행정부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일에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을 해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오케이 해야 이게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심, 2심에서 다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대법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대법원에 이제 그 대법관들의 성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향이 지금 친트럼프 경향이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더 6명. 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계열이 이제 3명. 그렇게 하면 이제 총 9명인데 성향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2대1입니다. 네. 그렇죠. 성향상으로 보면 이거 뭐 대부분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종 판결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대법관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아니 이것은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 이것까지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거다. 네. 그리고 이게 국제 비상경제라고 하면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이제 미국도 여론조사 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은 23%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7대3 이상 비율로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재판이라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렇다 보니까 이번 재판을 미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실장이 판결 결과가 앞으로 미국의 어떤 외교 통상 전략, 관세 정책까지 포함해서 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만일 이기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게 된다면 뭐 드라이브를 걸 거고, 드라이브를 걸고 탄력을 받겠죠. 아마 지게 되면은 아마 세 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 여태껏 했던 거 이거 벌어들였던 거 이거 전부 다 환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급해야 되는 것이 수입업체, 수출업체 산 1,000억 불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46조입니다. 이 돈을 전부 다 이제 반납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고요. 그러면 그 관세를 뜯겼던 그 기업들이 이제 배당금 자체를 벌일 수 있겠군요.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세 정책의 이제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역 협상 자체에 근거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을 미국하고 했고 유럽 연합도 했고 일본도 했고 뭐 여러 나라들이 했잖아요. 네. 그거 자체에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하여간 이게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거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럴 사람이 아니죠.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대신에 다른 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동원할 수 있는 법이 두 가지예요. 아하. 하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이것은 안보관세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역법 제301조. 이것은 불공정 관행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걸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패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의 속도,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을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명운도 여기서 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판 결과를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보면 쌀이나 소고기 같은 민간 품목의 추가 개방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실장님, 이게 당분간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쌀하고 소고기하고 이걸 막았다는 것은 우리 협상팀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네. 굉장히 잘한 건데요. 제가 그 팩트 시트를 유심히 봤거든요. 여기 농산물 분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두 번째는 계류적인 미국의 신청권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 세 번째는 미국산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지뢰는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쌀하고 뭐 쇠고기하고 막았다고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네. 여기 지금 관세 협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또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도 결국 민심 앞에선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 민심의 엄중한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